그래서 피케티의 결론은 세습 자본주의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아까 얘기한 능력주의를 얘기하면 자본주의는 뭔가 내가 노력만 하면은 사회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체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자본주의도 지금 보면 1870년대의 자본주의처럼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베타값이 커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는 점점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총장님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 같은데 이제는 이런 분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아까 그 베타값이 7이었던 벨 에이포크 시대와 같고 또 그때 미국은 그걸 길디드 에이지라고 해서 도금 시대, 돈 많은 놈들이 지멋대로 하던 시대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거와 거의 비슷해진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7이 곧 넘을 것이고 그러면 19세기 말하고 같은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스티니아기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은 이 피케티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설이 자주 인용돼요. 그 소설에 많이 인용되는 게 이 발자크와 제인 오스틴입니다. 19세기 말을 표현했던 사람이죠. 발자크는 특히 막스나 앵겔스가 굉장히 칭찬한 사람입니다. 뭐 사실주의에 그런데 발자크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발자크는 파리의 어떤 귀족 사회를 많이 귀족사의 이면을 많이 그렸는데 라스티니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발자크의 연작 중에 라스티니악이 주인공으로 계속 등장해요. 근데 이 라스티니악은 어떤 친구냐면은 우리나라 옛날 이청준 소설 비슷하게 귀족은 귀족인데 시골에 돈 없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문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머리는 좋기 때문에 파리에 와서 이제 법대를 다니면서 이제 이 검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이기 때문에 파리의 어떤 무도 사교계에도 이제 발을 들여다 놓게 됩니다. 이 라스티니악의 딜레마가 나오는 소설은 고리오 영감인데, 그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인데, 고리오 영감은 이 나폴레옹 시대 이 격전기, 혁명기 이런 데를 거치면서 곡식을 투기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딸이 2명 있었는데 둘에게 지참금으로 줘서 다 써요. 지참금으로 줘서 하나는 옛날 귀족한테 시집 보내고 하나는 신흥 귀족, 그 은행가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서 라스티니악이 묵고 있는 이 파리의 이 가장 하급 하숙집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하여튼 라스티니악이 그 둘째 딸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이 하숙집에 이상한 정치불명의 사람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파리의 강도 사기꾼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범죄자의 왕입니다. 이 친구가 라스티니악을 불러서 딜레마를 만들어줍니다. 라스티니악은 그때 고리오 영감의 둘째 딸하고 이제 사귀고 있는데 불륜이죠. 근데 이상하게 또 고리오 영감이 그걸 지지해요. 왜냐면 그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숙집에 고리오 영감보다 더 부잣집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설에 따르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으나, 그런데 그 억만장자의 딸이 비난한 그 하숙집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일남일녀였는데 이 여자한테는 이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선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딸한테는 상속이 한 푼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깡패의 대왕, 그 사기꾼의 대왕이 라스티니악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꼬셔라.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지만 그 여자를 꼬셔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이 피케티 책에 인용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경쟁과 이 추접한 짓을 다 거쳐서 파리의 고검장이 되면 네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이 5천 프랑이다. 근데 그 비난한 딸의 아버지의 재산이 100만 프랑이다. 아까 수익률이 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만 프랑이다, 1년에. 결혼만 하면, 상속만 받으면 너는 1년에 5만 프랑이다. 무슨 공부하고 고검장 되느냐,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런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관이 있었습니다. 이 깡패 대왕은 이 모든 범죄자들이 자기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서 가장 이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아들한테 시비를 걸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모든 재산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어요. 라스티니악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5만 프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찾아갈 것이냐. 이게 어떻게 딜레마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암시되는 바로는 라스티니악이 고리오 영감의 둘째 딸로 가는 걸로 암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 피케티가 강조한 거는 고리오 영감이나 발자크 소설이나 제인 오스틴 소설이나 남자가 뭐로 평가가 되냐면 모조리 말하자면 1년의 소작료가 얼마냐,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1년의 소작료가 얼마냐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소설을 보면 제인 오스틴 소설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무슨 뭐 남녀의 심리 묘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제가 보기엔 김수현이 훨씬 남녀의 심리 묘사는 잘해요. 우리 김수현 할머니가. 근데 진짜로 이 소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다 평가받는데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땅값 곱하기 0.05예요. 수익률 5%가 그 사람의 1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급이 정해져요. 이렇게 해서 1급, 2급, 3급, 5만 프랑, 2만 프랑짜리. 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남자들이 급이 정해지겠죠. 연봉이 그런 거죠. 그래도 요새 소설을 보면 걔는 시작부터 그 남자는 연봉 3천만 원이다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근데 오스틴하고 발자크 소설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라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지. 라스티니악의 딜레마 같은 게 이제는 현실적인 얘기가 됐다는 거죠. 라고 제가 강연을 했더니 한 대학생이 그래요.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무슨 파리 사교계를 통해서 재벌 딸한테 줬거든. 그런 기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플루토크라시라는 거죠. 금권 정치라는 거죠.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사회적 상승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 원래 돈이 결정하는 사회다. 즉 누구의 애로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됐고, 그게 세습이죠 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세습 자본주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글로벌 자본세를 물리자. 모든 자산에다가 아주 낮은 세율이라도 0.1%라도 세금을 때리자. 단 모든 나라가 동시에 때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한 나라만 때리면 돈이 갖고 튀겠죠.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가 있잖아요. 프랑스의 안성기가 누구예요? 제라르 드파르디유라고 하는 뭐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부유세 물린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망명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못 벌어지도록 또 조세 회피처를 없애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때리자. 스스로도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피케티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친구가 굉장히 교활 또는聰明해요. 이렇게 하면은 각국의 자산 분포라든가 소득 분포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 분포에 어디쯤 위치하는지 잘 몰라요. 즉 설문조사를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낮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위치보다 훨씬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지금 진짜 분포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잘 몰라요. 권 총장님은 전체 소득 중에서 소득 그 분포 중에서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0에서 100%쯤이면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우리나라 소득 분포가 다 0으로 가다가 한 사람이 쫙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0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전체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어디에 하는 위치를 잘 몰라요. 자산은 더 몰라요.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불평등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자산세를 누리고 누진 소득세 80%까지는 때려야 된다라는 게 피케티의 처방입니다. 피케티가 가장 걱정하는 건 민주주의예요. 이런 정도의 사회가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왜? 좌든 우든 다 돈으로 다 구워 삶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미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치 양극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개혁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의문은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 역사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갑자기 평등해질 수 있었던 거는 2번의 전쟁과 1번의 대공황. 이거 그 다음에도 혁명적 상황은 계속됐죠. 모든 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동자 계급이 정권을 잡을까 봐 안절부절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하게 가는 게 가능할까? 가령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의회 정치를 통해서 지금 최고소득세율을 80%로 올리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 만나면 혁명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한겨레 신문에서 썼어요. 혁명을 준비하라고. 물론 통역혁명은 아닙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베타값입니다. 피케티 책이 나온 게 영어판으로 나온 게 3월 달에 깔렸어요. 그리고 4월 16일이 세월호였죠. 세월호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제가 영어판을 열심히 읽었는데 5월 14일 날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잠정이라고 하는 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스톡에 대한 처음으로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된 겁니다. 거기 이게 서두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바로 아까 피케티가 얘기한 W가 1경 630.6조 원이다. 여러분 처음으로 경이라고 하는 단위를 들어보셨죠? 1경입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1377조 원이다. 그럼 대체로 1377분의 1경 630.6 하면 베타값하고 비슷하죠. 근데 달라요. 이 얘기하고 국내 총생산이 피케티가 정의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피케티 정의대로 고쳐서 다시 계산하면 7.7이었는데 7.5쯤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에 5.8이었는데 2012년에 7.5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000년에 5.8, 2012년에 7.5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피케티가 그려놓은 세계의 선진국들의 베타값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90년대 왕창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진 바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피케티의 베타값이라고 하는 것은 버블을 반영해요. 부동산 버블 때문에 왕창 올라갔다가 이제 꺼진 거죠. 우리나라가 아까 2000년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릴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밖에 못 그립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게 없어서 2000년에 5.8이니까 여기입니다. 5.8 여기죠. 그리고 2010년에 12년에 7이었으니까 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전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약간의 정의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5.87 여기다 바로 그릴 수 있다고 말 못하겠는데 그 피케티가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러나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지금 베타값이 커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2000년에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베타값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네, 분명하게 베타값이 크다고 해서 불평등한 건 아니에요. 자산 가격이 굉장히 크지만 그 자산을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갖고 있다면 땅을 똑같이 갖고 있고 집을 똑같이 갖고 있고 주식을 똑같이 10장씩 갖고 있고 채권도 2장씩 갖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두 자산가니까 똑같은 자산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산소득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 자산이나 소득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층별 분배를 보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2번 발표됐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10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잘 사는 순서로 쭉 세워놨을 때 상위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위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상위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산은 46.2%, 45%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하여튼 45% 정도를 상위 10%가 갖고 있다. 피케티가 계산한 선진국들의 상위 10%는 자산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니까 우리가 좀 나아 보이죠? 하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있는 위치가 대체로 하위 50%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위 50%까지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마이너스 0.4, 0.7, 1.8, 3.0, 4.4니까 대체로 10 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이 자산의 10%를 갖고 있고 상위 10%가 45%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소득 분포입니다. 피케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게 1%예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할 때 20대 84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아큐파이 운동을 할 때는 1%대 99%를 들고 나왔어요. 구호로. 그게 바로 피케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케티가 논문을 발표하면 책 내기 전에도 1%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1%가 가지는 비중도 U자형입니다. 쭉 줄어들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역시 197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는데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속도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 1%가 빨리 늘어나는 건 뭐냐면 자산소득도 늘어났고 금융소득도 늘어났고 특히 최고 경영자의 연봉이
이 보통 노동자의 월급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나던 시기가 바로 7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 이후에 확 늘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느냐? 요겁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세금 통계, 이건 세금으로 계산한 거예요. 세금 통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김남년 교수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늘어나는 속도는 미국하고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때는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930년대에는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일본 사람들이 1%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통계가 없고 그러니까 세금 통계를 확인할 수 없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1% 늘어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미국형으로 지금 1% 상위의 소득도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이 통계는 토지 진위 계수와 중위소득 비중 비율을 보여주는데 1960년대 초의 통계예요.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새로운 독립국가가 됐을 때 그때의 자산 진위 계수를 보면 토지 진위 그러니까 그때의 자산이라는 건 대부분 토지였겠죠. 토지 진위 계수를 보면 한국이 42위입니다. 그러니까 진위 계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이든 자산이든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으면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산을 토지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그게 1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42위라는 건 가장 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분배 상태가 1960년대 초에 가장 평등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나라 평등했을까요? 토지의 분배가. 네, 농지개혁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니까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했죠.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토지를 사서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증권을 줬어요. 가령 1,000만 원짜리 토지를 몰수하면서 1,000만 원을 못 주니까 이 1년에 105만 원씩 주겠다. 10년짜리 채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지주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증권을 팔았어요. 지가증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증권값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주계급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유명한 몇 명의 지주들이 있지만 그 외의 일반적으로 중소지주는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게 분포된 나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출장을 가면 필리핀으로 많이 갔어요. 필리핀이 그때 선진국이었어요. 배우려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필리핀보다 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지주계급의 존재입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시에 지주계급은 다 갖고 있었죠. 당시엔 땅만 갖고 있었지만 조금 있다가 공장도 그 지주계급이 갖고 있고 은행도 그 지주계급이 갖게 되니까 그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이죠. 계속 그 빈부격차 벌어지는 동남아나 중남미는. 그러나 한국은 이 농지개혁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적어도 토지에 관한은 굉장히 평등했다는 거죠. 소득, 중위소득 비율이라는 거는 바로 이 소득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1위였습니다. 평등으로 1위였습니다. 즉 그때는 뭐 모두 못 살아가지고 월급 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중위 비슷비슷하게 월급 받는 사람이 굉장히 비중이 컸다는 얘기예요. 즉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한국은 평등했다는 거죠. 이렇게 평등한 출발점이라고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보면 뭐 이병철 씨나 또는 정주영 씨도 부잣집 애들이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빨리 올라간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들도 모두 애들을 교육시켜서 교육만 잘 시키면은 신분이 상승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저 이제 노인입니다. 55세기 때문에 제가 노년유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그러니까 80세인 우리 아버지 때는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바로 저는 이 전후의 평등, 60년대 이후의 평등이 한국의 고도 성장을 불러온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죠. 아까 본 것처럼 베타값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는 게 아까 피케티가 R과 G를 비교하라는 거죠. R은 우리나라가 계산해 보면 6에서부터 5까지 진짜 신기하게도 일정하게 나와요. 이 막 이렇게 요동 안 쳐요. R 값은.
그런데 G는 이거 짧은 기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추세적으로 쭉 떨어지죠. 당연히 지금은 2%대입니다. 금년에 분명히 2%밖에 안 돼요. 경제 성장률. 3.9라고 얘기했지만 2%대 또 메르스 핑계 될 건데 원래 2%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R하고 G 차이가 커지면 점점 분배는 악화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산가들은 일정하게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월급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그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격차가 커지니까 계속 자산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자, 이거는 피케티를 둘러싼 논쟁 중에 하나인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피케티한테 피케티 통계가 틀렸다 그러면 피케티 무너져요. 통계가 틀렸다고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그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즉 피케티는 영국 상위 10%가 7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아까 45%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4%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하면서 피케티의 통계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피케티가 열흘 있다가 이제 자세한 반박문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44%는 센서스 자료예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45%는 센서스 자료입니다. 근데 센서스 자료는 상위의 소득이나 자산을 과소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슷하게 가다가 센서스 자료가 나온 때부터 뚝 떨어져요. 이게 44입니다. 이거 71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 권위에 먹칠을 했죠. 그래서 피케티를 그렇게 공격하던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의 피케티한테 올해의 저수불상을 줍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적당히 넘어가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센서스 자료로 지금 우리가 45%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으로 계산하면 영국처럼 7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케티의 한계인데 피케티의 이 비율에서 부동산을 빼버리면 이게 점선이 다 부동산이 들어간 아까 그 그림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빼버리면 대체로 일정해요.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베타값이 그렇게 크게 안 변합니다. 즉 부동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피케티가 뭔가 신고전파 생산함수로 주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알파 값이 즉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정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정의당에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따로 오시면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안 이코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 케인즈의 뒤를 잇는 경제학입니다. 미국에도 케인즈주의자들이 있는데 1970년대가 되면서 이 케인즈주의자들은 대부분 사실은 주류 경제학에 완전히 포섭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 맨큐 같은 사람도 원래 네오 케인지안이었어요. 서머스타 네오 케인지안인데 지금 뭐 완전히 주류 경제학자고. 근데 포스트 케인지안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이 포스트 케인지안은 진짜 케인즈의 후계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한 로빈슨이라든가 스라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영국 캠브리지가 본산이죠. 근데 영국 캠브리지에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PK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빈부가 주류 경제학은 아까 시장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분배가 먼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결정되는 거는 이게 노동시장의 힘도 작용을 할지는 모르나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먼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결정되고 다른 경제 변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분배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정치 경제학도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다 빼버리면 왜 빈부격차가 벌어졌느냐를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자의 생산성과 실질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생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평균 생산성인데 GDP를 노동자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GDP 계속 일정한 속도로 이거는 시간당이고 이거는 1인당인데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임금이 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이 자본이 가져가는 몫하고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100이 생산되는데 10% 늘어났을 때 자본도 10% 늘어나고 노동이 가져가는 몫도 10% 늘어나면 분배 비율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잘 어디쯤 될까요? 여기가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봐도 안 보여요. 얼마 어디쯤 될까요? 96년. 네, 95, 6년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거시 지표는 다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건 지니계수인데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평등한 거라 그랬죠?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그리면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평등해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출렁거리는 건 경기를 반영하는 건데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죠. 그것도 역시 96년경에 바뀝니다. 우리나라의 거시 지표는 95, 6년경에 바뀝니다. 여기서는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텐데 당원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살면서 그래도 안정적이다, 좀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살아본 거고요. 저도 제 경우라면 그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아,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돈을 버시는 주식하셨나? 보통 사람들은 80년대 중후반, 근데 3조 호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으면서 노동자율이 많이 결성되면서 임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잘 됐고 내수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던 시기. 그때 아마 저희 나이 또래는 대부분 차를 산다든가 또는 집을 마련한다든가 90년대 초중반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이 지니계수가 이렇게 낮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속도 자체가 컸기 때문에 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점 벌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산은 이만큼 됐어요. 근데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큼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수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빚을 줘서 소비하게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빚이 막 늘어났잖아요. 소비자 신용이 늘어났다는 건 많은 부분은 빚으로 이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시대는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 워낙 수출이 마이너스 된 건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량으로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빚으로 소비하게 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죠. 가계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본가들이 투자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고용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임금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더 벌어집니다. 그럼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겠죠. 이걸 줄이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은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기본적인 원인은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복구할 수 있는 거는 소득이 늘어서 내수가 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전 세계가 다 나쁘기 때문에 미국 안 좋죠?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유럽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일본도 안 좋죠? 중국도 성장률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게 당분간. 그리고 내수도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이 하고 있는 정책은 부채주도 성장이죠. 그러니까 그걸 집값으로 자꾸 유혹하는 거죠. 돈 줄 테니까 집 사고 돈 줄 테니까 전세값 올려줘라. 그래서 어떻게 좀 흥청망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한계에 부딪혔어요. 지니계수도 이때부터 벌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가능했던 것은 외환위기 때문이죠. 만일에 외환위기 없었으면 김대중, 노무현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막고 IMF 요구 조건이 있었잖아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든가 고금리를 채택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바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노동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민영화 규제 완화 이런 게 하면서 점점점 부자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이 많아졌던 거고 당연히 지니계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신자유주의 너희들이 했잖아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고 민주정부가 한 건 뭐냐면 빨간 선을 한 겁니다. 빨간 선은 뭐냐면 세금에 의해서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지니계수를 낮춘 거예요. 좀 더 평등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복지를 늘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지를 낸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좋지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라고 하는 건, 교정이 된 이 상태라고 하는 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이 시기보다 나쁘죠. 이 시기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상당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뭐 복지가 막 생겼는데도 사회적 지위는 그때보다 나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복지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 걷어들여 복지만 갖고 이 문제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열심히 복지가 늘어났고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분배는 나빠지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의 분배, 그러니까 재분배가 아닌 시장 자체에서 분배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임금,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최소한 이걸 따라가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기울기를 이렇게 맞추는 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줄이려면은 생산성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은 똑같아요. 뭐만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수출만이 살 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핵심은 수출이에요. 수출하려면 임금은 올라가면 안 돼요. 왜? 국제 경쟁력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올리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 경제학자들도 그러면 국제 경쟁이 낮아지고 수출 안 되면 성장률 떨어지면 더 나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는 늘어나죠. 이건 성장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비가 늘어나야 성장이 됩니다. C예요. 소비.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면 투자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적어지니까, 임금으로 주고 나면 적은 돈이니까 투자를 안 할지도 몰라요. 수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임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출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즉 소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투자나 수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어요. 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럼 실제로는 어떤가는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계량 경쟁을 돌린 겁니다. 자본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즉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1% 올라갈 때 GDP는 어떻게 변할까? 만일에 투자와 수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크면 더 올라가겠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떨어질 건데 어느 쪽이 더 크냐를 보면은 한국은 마이너스입니다.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많아지면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임금이 올라가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임금주도, 소득주도 국가인데 그 중에서 상당히 임금주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이거는 오나란이라고 하는, 오나란과 갈라니스라고 하는 분이 2012년에 계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계산해봐도 그렇습니다. 홍장표 교수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부경대학교 홍장표 교수가 유일하게 이제 계량을 지금 보는데 산출용 효과도 플러스, 노동 생산성 효과도 플러스, 고용 효과도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즉 임금이 올라갔을 때 산출도 늘어나고 생산성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난다. 즉 일감에는 노동이 늘어나면 소비는 늘어나지만 투자나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오지만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연구가 덜 돼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투자가 늘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경로입니다. 이론적으로 추측하기는 임금이 올라가면 계속 이윤율을 높이려면 뭔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임금이 정말로 올라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압박 효과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갈 때 투자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홍장표 교수가 돌린 거에 따르면 그런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제 피케티 얘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엮어서 전 세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는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국가 양쪽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부채주도 성장은 빚 갖고 소비를 늘리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미국에 수출한 나라는 동아시아예요.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유럽으로 치면 수출주도 성장 국가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고 부채주도 성장 국가가 그리스, 그러니까 남유럽 쪽,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주도와 수출주도는 같이 가요. 부채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가 있으면 수출은 당연히 계속 늘어나요. 그러나 부채주도는 한계가 있죠. 부채주도가 파산을 하면은 수출주도도 같이 파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고 이 수요가 정체를 회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올라가니까 이 부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R이 계속 유지되는 방법인데 새롭게 부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고안이 뭐냐면 바로 파생상품입니다. 전통적인 수익 가격이 떨어지니까 새로운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자기의 수익률을 계속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시켰는데 이게 파산이 되면서 부채주도 성장국가가 붕괴되니까 수출주도 성장국가도 같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고려 영감이나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보면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물론 땅이 제일 크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국채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시대는 동인도 채권이라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부를 유지시켜주는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능력이 부자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R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는 바로 이런 게 있었죠. 이건 진짜 신무기죠. 이거는 이 신무기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사게 만들고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만들고 아무 문제 없다. 왜 리스크를 다 분산해 주니까 이 파생상품이 라고 실제로 믿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경제학자들이. 그러다 붕괴한 게 지금 시스템.